전 세계에 계시는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엔 푹푹 찌죠? 근데 대신에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상당히 더웠는데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또 시원하고 하늘도 맑아가지고 기분이 괜찮았는데 또 우리 전 세계에 계시는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또 건강하시죠?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대한민국을 나무처럼 든든하게 지켜주는 목요일의 남자.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또 TV조선 마치시고 우리 멜콩TV 오신다고 아주 고생 많으셨죠? 네, 유난히 목요일이 바쁘네요. 그렇습니다. 또 항상 우리 댓글을 열어주시는 전혜영님, 김기숙님, 이병채님, 밀크님 반갑습니다. 김경자님, 우리 또 제우스님, 든든하십니다. 두 분 멜콩 반갑습니다. 우리 특히 김민수 대변인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힘을 주셔가지고 정말 아침에 진행자로서도 정말 기분이 나고 또 방송할 만한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심히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4인 4색, 가나다라로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 나경원 의원님, 또, 원희룡 의원님, 또, 우리 윤상현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각자의 정치적인 의견과 자기 의견에 따라서 또 지지하는 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또 더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댓글이 어떤 본인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고 약간 좀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거의 뭐 갑자기 민주당 뭐 이런 느낌이 될 정도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싸우시되 감정적인 소모는 조금 적게 해서 또 우리 국민의힘 또 대한민국의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힘을 주는 그런 채팅창을 열어주신다고 하면은 또 목요일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바로 또 직격 인터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재명이가 대표직을 사퇴했더라고요. 이거 당 총재 추대식 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죠. 맞습니다. 맞고요. 예. 네, 뭐 예견되어 있던 일이라 놀랍지도 않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양날의 검. 네. 멋진 표현인데요. 이게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선 행보에 되려 정말로 민주당이 이렇게 민주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하나로만 너무 강성으로 모이는 모습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의 대통령 행보를 되려 막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우려들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왜 이렇게 연임에 집착하느냐? 왜일까요? 이유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근데 사법 리스크 방어죠. 네, 방탄이구나, 방탄. 네, 방탄이죠. 네, 방탄복 하나 또 있겠다는 거.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보면요. 오로지 대선을 최종 목적지에 두고 달려왔던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근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 이후부터는요. 약간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졌어요. 바뀌었어요. 네. 그래. 네. 왜냐면 대선만 바라봤는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선은 멀고 깜빵은 가깝다. 네. 야, 오늘 명언 나왔습니다. 대선은 멀고 깜빵은 가깝다. 야, 오늘의 명언입니다, 오늘. 그러면 일단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깜빵부터 안 가야지 대선이고 뭐고 꿈을 꿀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든 간에 방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방탄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이미 작년에 자기의 위기를 한번 느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에. 그렇지. 이때 병상에 누워서 부결 읍소까지 했어요. 불쌍한 척하면서. 맞아요. 부결을 읍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에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병상에 누워서. 야, 내가 당대표고 부결 읍소까지 했는데 우리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와서 내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꼴을 본 겁니다. 네.
이때 이재명 당대표가 생각했던 거 오로지 하나일 겁니다. 당내 그립을 더 강화시켜야겠구나. 아하. 당의 국회의원들이 내 말이면 꼼짝하지 못하게 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구나. 이게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22대 국회의원 공천으로 이어집니다. 또 사자성어 네. 나와야지. 네. 그러면 비명학살. 그렇죠. 네. 친명 횡재, 비명 학살. 네, 거의 그러면- 진짜 학살 수준이었죠. 예. 그러면 비명학살을 시키죠. 그리고 이걸로도 부족해서 대장동 변호사팀 떼거지로 공천시키면서 아. 지금 현재 22대 국회에 대장동 변호사팀이 5명이나 들어와 있는 5명. 겁니다. 와. 그럼 지금 이거 변호사비도 안 주고 변호사 내 개인 변호사 5명 둔 거랑 똑같은 효과인 겁니다. 그렇죠. 세금으로 예. 지금 5명 월급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변호사 비용 대주는 거.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법무법인 이재명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도 방탄벽을 쌓았는데도 지금 이재명 당대표 감방 갈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호. 그러면 이 그립을 더 강화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당대표 여기에 지금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원내대표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봐야 되죠, 이거. 예, 그리고 국회의장 마음대로 했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럼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내가 대리인 누군가를 시켜서 네. 당대표 시켜도 이 사람 배신 안 한다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렇지. 내가 어떻게든 연임해야겠는데 아하. 내 입으로 연임하겠다는 소리는 차마 못하니 그러니까 누군가의 입을 빌려서 친명의 입을 빌려서 그렇지. 22대 총선이 마치고 나자부터 이재명 당대표 연임설을 띄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빨리 해. 아니죠. 이렇게. 옆구리 찔른 정도가 아닐 겁니다. 불렀을 거예요. 아 그렇네. 옆구리 정도 찔러서 됐겠습니까? 야. 자기의 말을 완벽히 이해해야 되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진짜 친명에게 이거는 뒤에서 거의 꼭두각시처럼 짬짬이 해가지고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거의 예. 뭐 뒤에서 예. 이게 조폭 수준으로 지들끼리 그럼요. 짜고 해가지고 이제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야, 너는 높죠. 이렇게 해, 너는 네. 저렇게 해. 그래서 제가 이게 연임설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 내에서 연임설이 나오고 이재명 당대표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라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지금 이재명 당대표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옆에 옆구리 찔른 게 아니라 옆에 입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연임을. 그래서 지금 연임을 밀어붙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연임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고 만에 하나 다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든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확실한 그립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론 보면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한마디로 왕비호. 네, 진짜 왕비호 수준이에요. 비호감이 굉장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고 당대표 연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본인이 가장 잘한다. 대통령은 멀고 감방은 가깝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올려주시는 아이디가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재밌는 아이디들. 우리 꼬맹이들 진짜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쪼꼬송이님. 그래요? 쪼꼬송이 진짜 맛있어요. 제 네. 쪽에서는 카메라에 가려서 댓글이 안 보여요. 그리고 민키님, 네. 또 언더우드님, 또 권영옥님, 동그라미님, 슈퍼자이언트님. 새로 오신 분들, 제니님까지 너무너무 반갑고요. 참고로 저희 멸콩TV가 지난주에 25만 명 돌파했다고 하는데 25만 9천 명. 야, 이거 이번 주말이면은 또 26만 명을 콱 찍을 것 같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이렇게 보수의 정말 든든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는 김민수 대변인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자유우파 지지자분들이 또 우리 멜콩TV를 팍팍 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룰루릴리님, 예, 룰루랄라 친구 같아요. 예, 룰루릴리님, 김민수 대변인 화이팅입니다. 또 스카이 3233님, 김희수님, 호시절님 댓글 팍팍 올라가도록 계신 것 감사하고요. 우리 제니님, 좋습니다. 슈퍼자이언트 100만 갑시다. 엄지척 또 디올 안다. 야, 이거 저희가 볼 때마다 그 아이디의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에 저희가 정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억이 빛나는 밤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원희룡, 재밌는 게 이게,
가나다 순으로 해야 돼요. 이것도 되게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우리 나경원 의원님도 판사 출신. 우리 원희룡 우리 전 장관님은 검사 출신. 네. 그리고 한동훈도 검사 출신. 예, 그리고 네. 윤상현 의원님은 또 뭐 법조인 출신은 아닙니다만 이 세 분의 어떻게 보면은 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다들 법조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되는 언급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제 원희룡 후보님이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아직도 이재명 철없지 못해서 국민이 제일 답답하다. 오, 아주 센 직격탄을 날렸어요. 답답하죠. 아니 센 직격탄이라기보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요 이게 저는 윤석열 정부를 단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죠. 약간 이렇게 발전적인 이야기는 한 적이 있어도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굳이 가장 잘못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를 빨리 사법 리스크에서 넣지 못한 것 하나 정도를 이야기할 빵에 거예요. 보내지 못한 네. 거.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진짜 법 전문가들이 너무 많잖아요 현 정부에 정말로 빨리 좀 밀어 넣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우리가 정치적인 적이라고 해서 빨리 감방에 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공당의 당대표여서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감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꿔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법 리스크가 정말로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재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정말로 이재명 당대표 한 명의 사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권력자로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지금 여기 수사하고 있는 검사님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실 것이고 또 재판관들 법리에 맞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은 정말로 빠른 재판을 해라. 나올 거 다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래도 우리 김민수 대변인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나경원 후보님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나경원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 취임 일성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정부 사이의 둘의 관계를 당정 동행 아주 이게 그 정감 있게 다가와요. 그 의미가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제가 이게 한결같이 똑같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지만 정권 재창출이 된다. 재집권이 가능하다. 보수의 재집권이. 그리고 이 구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수가 재집권을 못하는 순간 보수의 괴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파탄으로 갑니다. 네. 지금요.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은요. 말도 안 되는 법안들 통과시키면서 지금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끊임없이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근데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남았어요. 대통령이 제2요구권으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인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4년이 남았다는 겁니다. 4년. 만약에요. 3년 후에 민주당이 정권을 뺏어가게 되면요. 여기에서 막혀있던 지금 모든 법안들 우구장창 다 통과되는 겁니다. 이때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가져가는 순간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법들, 개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뤄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정권 재집권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담보돼야 됩니다. 이때까지 역사를 한번 보세요. 보수가 재집권을 했을 때 이 전에서 실패한 정권에서 재집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전 정권이 실패하면요 재집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후보가 뛰어나도요 어차피 국민들께서는 한 통속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여기 변호사님께서 대통령이 됐다 칠게요. 근데 제가 그 뒤에 후보로 나왔어요. 근데 변호사님 정권이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잘나도 안 되는 잘해도 겁니다. 맞아요. 예. 국민들이 심판이 그냥 뭉탱이로 해버리니까. 그럼요. 예. 근데 제가 약간 못 놔도요. 앞선 변호사님이 대통령이 성공을 하면요. 내가 약간 못 놔도 야, 이 정책들을 이어받으려면 얘가 해야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필수 조건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예,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재집권을 위해서. 그리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건전한 당정 관계를 위해서는 대통령께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변호사님과 건전한 관계가 되려면 싫은 소리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아, 변호사님 이거 보니까 진행 별로예요. 아이. 재미도 없는 농담 그만하세요. 막 이렇게 싫은 소리만 한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건전한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오케이. 제가 변호사님한테 변호사님은 이런 게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런 격려도 해주고 따뜻한 말도 해주고 또 변호사님께서 지지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게 옳다라고 하면 이걸 밀어도 주고 성공할 수 있게. 이런 과정에서 발전적인 토론을 하고 서로 비판을 하는 것들은 모르겠어도 일방적인 비판은 이게 건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다. 이건 조직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후보들이 말하고 있는 건전한 당정 관계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의 이러한 의사소통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역시 결국 윤 대통령의 성공이 있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 자유우파 정권의 재창출이 가능하다. 요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번 당대표 선거가 정말 중요한 중요하죠. 그런 네. 선거입니다. 다만 이제 또 이번 그 당대표 선거를 보는 시각이 조금 더 다른 측면도 또 없진 않은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3월 8일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선 끝난 지 1년 남짓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로서 윤석열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을 바라는 당대표 선거였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중반을 넘어가면서 또 차기 정권의 어떻게 보면은 그 당대표 내지는 대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또 키워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다라는 그런 또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선거라는 게 시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실제 우리 당의 당원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갈 사람들은 지금 당대표직에서 1년 전인가요? 1년 6개월 전인가요? 그렇죠. 이거 사퇴하죠. 사퇴를 해야 됩니다. 1년 6개월인 걸로. 네, 알고 1년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사퇴를 하죠, 저희가. 그럼 이게 내년 9월 정도에 지금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당에 다 또다시 공백과 혼란이 야기되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실제로 저는 너무나 다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나경원 후보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 그리고 지금 윤상현 후보. 이분들 4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보수에 없어야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민주당과 싸워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20년 그리고 지금 또 정말 어려웠던 시기에 또 한동훈 장관은 여기 청문회 같은 데 서서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얼마나 또 이렇게 눌러줬습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필요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로 절대로 갈라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대선에 나가고 싶은 분들 대선에 꿈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대선을 위해서 여기에서 이번에 소모되지 않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앞으로 이 2년의 당대표 시기가요. 절대 영광된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영광된 자리일 수가 있습니까? 108석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요. 민주당과 싸워야 돼요. 성과를 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 대선 후보가 되시겠다라는 분들께서 만약에 여기에서 소모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대선 후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로 당대표가 되는 분들은 우리 당의 대선 후보들이 정말로 빛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자신이 이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이 돼야 된다. 당대표 자리가 대선을 위한 디딤돌 자리가 돼서는 안 되고 대선 후보들을 위한 디딤판 역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나경원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대선에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나름대로의 어떤 선언을 하시면서 우리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미랄이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당대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밝히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선거가 누가 되건 정말 뭐 나경원 후보님 같은 경우에 본인 스스로 대선에 대해서 이번에는 꿈을 접는다라고 했지만 사실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희생을 해야 또 국민들이 그 희생을 알아주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경원 후보님도 또 선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뒤에 그 그림이 아까 있었었는데 우리 전당대회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 참 재밌는 게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구미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 한 200, 300명을 앞에서 이렇게 올 하반기 전국에 대한 예측 강의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언제지요? 했더니만 7월 23일요 했는데,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언제지요? 하는데 얼음 아무도 몰라. 이게 한 사람 나와가지고 그냥 당연히 추대되는 별로 재미도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 하는지 별 사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날짜가 8월 18일입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8월 18일 날로부터 10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이 공직선거법 위반, 네.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으로 해가지고 1심 판결 선고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100일 잔치를 잘못하면은 여의도 민주당 당사가 아니고 우리 국립대학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예견입니다만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확정나면 이재명 당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이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민주당이 400억 넘는 돈을 국고 반납을 하려면요. 당사 팔아야 된다. 아이고야.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멸콩TV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비자발적 청막 당사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개멸을 불러올 겁니다. 네. 네, 민주당의 개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날짜가 8월 18일. 참 어감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근데, 18이어가지고 제가 근데, 진짜 외우기 쉽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당대회 때도 이게 국고 지원이 들어오죠. 네. 들어오나요? 맞나요? 그렇죠. 그 전당대회는 없을 겁니다. 일반 선거에 없나요? 예. 전에 모 변호사님께서 이게 들어온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래요? 이게 사실이라면요. 민주당은 전당대회 하면 안 돼요. 국고 낭비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제가 이거 팩트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만 저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팩트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 한 명 내놓고 할 전당대회 국고 쓰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와, 네. 진짜 웃긴 게 지금 정성호 의원, 그러니까 그 이재명과 사무연수원 동기면서 의정부에서 지금 오선하신 분이 언론에 그렇게 했어요. 이거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하니까 뭐 이재명 혼자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니까 찬반 투표해야죠. 북한이냐? 북한이 그러잖아요. 해가지고 이게 찬반에서 이렇게 뭐 딱 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한테는 이 찬반 투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금 김정은이 지지율이 몇 프로 정도 나오죠? 김정은이 뭐 99% 아닐까요? 네, 거의 99% 아닙니까? 100%죠, 100% 거의. 예. 네, 뭐 형식상 약간 줄이기도 일부러 하나 하더라고요. 줄이려고 하나 하니까 줄여서 뭐 98, 99%지. 99% 이렇게 나오는데요. 푸틴 몇 프로죠? 푸틴 100%지 뭐. 푸틴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78% 정도 나왔을 야, 겁니다. 어마어마하다. 77에서 한 80% 나왔을 텐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제가 봤었을 때 푸틴보다 적게 나오면 실패한 것이다. 그렇죠. 지난번에 예. 본인이 77.7%인가 뭐 그렇게 했었죠. 네, 이번에는 본인이 지금 여기 아까 비명 다 학살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사실은요, 지금 김정은만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김정은만큼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푸틴보다 적은 지지율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재명은 네. 굉장히 위태롭다. 아. 이거 체포동의안 또 나오면 가결된다. 야, 오늘 네. 푸틴 기준선. 네. 푸틴 기준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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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로 이게 이 지지율이 찬반 투표를 했는데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체제가 실제로는 뿌리 밑에서는 흔들리고 있구나로 분석하면 될 것이다. 네. 예, 롤라님, 네. 아바이스령 리재명 동지 만세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실제로 민주당은. 약간 민주당이 쓴 단어들이 그래요. 네. 요즘에 보면. 야, 뭐 보니까 네.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아니고 당 대명이라며 당 대표는 당연히 이재명이다. 그리고 뭐 이제 동갑내기 아버지도 나오고 동갑내기 64년생 동갑내기 부자지간도 나오고 이제는 뭐 민주당의 어머니도. 근데 참 재밌더라고. 어제 김장겸 그 국민의힘 그 의원께서 과방위원장인 최민희를 보고 민주당의 어머니냐 했는데 약간 어폐가 있더라고요. 민주당의 어머니는 김혜경이죠. 김혜경. 그 아빠랑 엄마가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아빠 엄마를 이혼시켰나 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의붓자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아빠 엄마 다를 수가 없죠. 네.
아, 재밌습니다. 이 예쁜 마녀님, 찢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변호사비 어디서 나는 걸까요? 공천값일까? 수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직자 후보 등록하면 재산 공개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많은 변호사를 쓰고 있는데도, 변호사비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제가 이재명 재산 신고 내역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역시. 제가 이게 오늘 보니까 이재명 이 변호사비가 없을 것 같아서 책을 사주겠다 막 맞다. 민주당원들이. 그래서 이건 제가 민주당원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요. 눈물 민주당원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이거 제가 이재명 재산 현황을 좀 파악해봤어요. 오, 좋아요, 좋아. 2024년 국회의원 정기재산 변동사항이죠. 그러니까 2023년 연말 기준입니다. 연말 기준인데요. 좋아, 좋아. 드디어 우리 멸콩TV 단독 공개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산은 당시에 31억 1152만 7천 원. 네. 31억 원. 31억 원 정도로 오. 신고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전보다는요, 3억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자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아유, 3억이나 줄었네. 어떻게 변호사비는 될 수 있나? 그럼 책이라도 좀 사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31억 정도가 되는 게요.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분당구의 순회동 아파트 2채가 있습니다. 이야. 민주당은 왜 자기들은 계속 한 채 사라고 해놓고 다 2채예요, 얘네는. 일단. 이번에 2채 그 처음 알았어. 순회동이 거기가 그냥 분당에 중앙공원 바로 옆에 있어요. 최고 중에 최고의 입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금요, 현금성 예금이 3억 1,540만 원입니다. 야. 이게 이 이전 신고액보다 1억 4천 정도 줄었어요. 예. 자, 어쨌든 31억이 신고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2번 했지만요. 이 정치인들, 선출직 정치인들의 재산 신고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아까 아파트 2채요. 이거 공시지가예요. 공시가. 네. 예. 실거래가가 아니고. 예, 31억이라고 하면요. 이거보다 한참 더 높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본다라고 네. 하면 될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 이게 아파트냐 건물이냐에 따라서 2배에서 최소한 3배, 4배까지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죠. 그 주식 같은 경우 비상장 주식은 많게는 10배까지도 봐야 됩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 상장돼 있는 주식이야 액면가 그대로 신고가 되겠지만요. 예, 그 외에는 실제 재산 신고보다 재산량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많을 수 있다. 와. 예를 들어.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요. 31억 신고됐지만 여러분 최소한 이거 이상이겠죠. 훨씬 많다고. 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한 사람들 아니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서민 네. 기준으로 재벌이죠. 네. 그리고 당시에 재산 금액이 줄었던 것은 공시지가가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부동산이 좀 낮춰졌어요. 안정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줄어든 것이고 현금 3억이 줄어든 것은 이건 제 추측입니다. 법카를 못 써서 아닐까요? 모르지. 뭐 네. 민주당 추측입니다. 추측. 네. 버카를 못 써서 아닐까요? 근데 맞아요. 원래 버카로 소고기도 사 먹고 오늘 역시 우리 스시도 사 먹고 막 천철살인이 예, 그냥 샴푸도 팍팍 사고 해야 넘어가네.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게 현금 사용량이 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선거를 이렇게 나갔는데 재산 이것뿐이 안 줄었다 그러면요. 이게 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네. 그 경기지사 할 때 다른 거 말고 다 빼고 과일값만 몇 천만 원 됐다는 거 아니에요. 뭐 1,500인가 그랬죠.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재명 당대표가요, 지금 본인 변호했던, 본인과 관계된 대변인, 이 변호사들이요, 대장동 변호사들, 네. 무려 5명이나 국회에 입성시켰어요. 맞아요. 자, 이재명 당대표 이번에 연임할 거죠. 연임하면 또 어떤 공천권 같습니까? 다음 지방선거 공천권 같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지금 본인의 변호사들 어디 시장 공천 줄래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대장동 변호사와 이재명 측 변호사한테 금배지만 준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조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회 사무처에 국회의장 뭐 정무 뭐 비서관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자리씩 다 찔러준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게 참 저 진짜 보통 진짜 변호사로서 정말 한 달 한 달 우리 직원들 월급 드려야 되지. 이게 우리 건물 임대료 줘야 되지.
세금 내야 되지. 정말 애들 먹여 살리기 진짜 보통 변호사는 어렵습니다. 야, 저도 진짜 대장동 변호사 한번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인간들은 잘 챙겨준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요즘에 전문직도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예. 이분들도 영업직이에요. 예. 그래서 대표 변호사, 대표 회계사, 대표 세무사들은 막 예. 기업 찾아다니면서 영업하고 그래요. 예, 맞아요. 예, 정말로 먹고 살기가 막 녹록치가 않아요. 근데 대장동 변호사들은 야, 가슴에 금배지 다 달고. 야. 네, 멋있습니다. 네. 네, 참 와. 멋있습니다. 경기지사실 예산, 과일도 김혜경이가 싹 쓸어갔답니다. 그것까지 따지면 8천만 원이나 된답니다라고 김외숙님께서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 참 그렇네요.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 낸 게 그렇게 쓰였다는 것이 좀 짜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댓글에서 또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지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다 잘 이해를 하고요. 자기가 지지하는 분들 화이팅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싸우면 안 대신에, 됩니다. 네, 네. 대신에 다른 분들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적 발언만 조금 조심해 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가 쭉쭉 올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 전당대회 관계돼서 한 말씀만 드릴까요? 음. 이거 제가 타 방송에서 했던 말이에요. 전당대회를 당의 축제라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2019년에 2019년 1월에 제가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저는 당협위원장이 선발됐습니다. 오호. 네. 근데 그 이후로 제가 4번의 전당대회를 봤어요. 황교안 대표님께서 전 대표님께서 됐던 전당대회.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됐던 전당대회. 오호. 예,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됐던 전당대회. 이번 전당대회 4번째를 보고 있죠. 그렇죠. 축제였던 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왜 우리는 미국과 같은 그런 전당대회를 못 하는 걸까요? 이게요, 왜냐면 전당대회 후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 도와달라고 먼저 부탁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먼저 결정한 분이. 그리고 이분을 좋아해서 지지할 수도 있고요. 또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이분을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지자들이 당내에서 계속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럼 선거가 끝나고 화합이 돼야 이게 축제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선거가 끝나고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쟤는 누구 지지했지? 그럼 우리 그렇죠. 편 아니야. 네. 쟤는 누구 지지했지? 우리 편 아니야. 줄이 서로 쫙 배척을 서니까. 하다 보니까 이 당내에서까지도 이게 세력들이 나뉘고 개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화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축제장이 되겠습니까? 이게 전당대회 한 번 치를 때마다 전쟁통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이게 당원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현직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은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개파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당내 분열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만큼은요, 절대 우리가 쪼개지면 안 됩니다. 왜? 우리 108석이에요. 8석만 이탈해버리면요, 개헌도 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분열되면 안 됩니다. 단 한 명도 분열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지자들이 다르다라고 해서 서로 비난하거나 무조건적인 욕해서 절대 안 됩니다.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한 명으로 뭉쳐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지지했든 간에 안아주는 모습 필요하고 누가 됐든 간에 이 사람을 떠받쳐서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멸콩TV 예청자 여러분들, 보수 중에서도 정말 격조 높은 보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부터라도 우리 전당대회가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많이 여론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신분립. 네. 신뢰가 없으면은 없으면 우리가 서지 못한다라는 말씀 우리 아이디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하나로 뭉쳐야 될 때이고 열심히 경쟁하되 끝나고 나면은 같이 화합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황금님, 윤석열 대통령 최고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의도로 잠깐 한번 가볼까요? 이거 참 저는 정말 말은 법사위인데 무법사위 법사위원장 정청래의 퇴장 고성 남발 사태. 아, 정말 법조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 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얼굴 뻔뻔하게 지가 법사위원장이라고 무슨 청령 오늘도 든 듯 지금 진짜 열받아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정청래 어떻게 봤습니까? 웃기게 봤습니다. 아, 예.
정청래라는 사람이 좀 네.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네. 예. 여기 학생운동 굉장히 많이 했죠, 당시에. 그 예. 단순히 학생 운동을 했는 것이 아니고 그 건국대에 다니면서 네. 미문화원에 이게 그 몰로토프 바틀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죠? 그 폭탄. 우리가 유리병에다가 그 몰로토프 바틀인데 이제 하도 오래 안 하다 보니까 화염병? 그래 네. 화염병 들고 들어가지고 깨어 부수고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깜빵 갔다 온 인간인데 그래놓고는 영어 교사를 해서 아니, 이 정청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네. 화염병뿐만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만든 수제 폭탄을 던졌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게 불발이 됐습니다. 네네. 잘못 만들어서. 네네 그랬더니 또 방화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또 방화 처리가 돼 있는 곳이어서 네네. 불이 안 붙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미수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대학생 때인가요? 맞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서 이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이거 2번 실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의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요 이 사람을 이거 제가 좀 평가를 할게요. 네네 이 양반이 대학교 들어가서요. 과대에 나가면서 내 꿈은 대통령입니다라고 했대요. 정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뭔가 자기가 주목을 끌어야 될 거예요. 수제 폭탄 만들어가지고 던졌어. 안 터지는 거 알지 않았을까요? 이 쇼에 능한 사람이다. 네. 어떻게 이게 수제 폭탄 던지고 실패하니까 방학까지 했는데 둘 다 실패랍니까? 이거 쇼에 능한 사람이고 정말로 언변이 막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막말에 지금 황태자 정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진보 진영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예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친노의 핵심으로 또 성장을 했었었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또 한때 문재인 당과는 2인자의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또 이재명 체제가 되니까 이재명에 납작 엎드려서 또 마치 2인자 같은 행세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사위원장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거 통상 삼선 의원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법사위원장 꾸깃 우겨 넣어가지고 본인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런 법사위원장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라는 그렇죠. 게 지금 자랑입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예. 야 그게 사실 아까 아마 마포에 계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최진정 변호사님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선거 캠프 끓인 것 강아지 산책하다가 봤습니다 했는데 제가 2016년 새누리당 영입 1호로 들어가서 정청래 잡으러 제가 마포을에 갔었습니다. 네네. 네, 아, 그래서 네. 정청래는 잡았는데 손혜원이 됐어요. 아, 참, 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사실 영입 1호로서 제 개인적인 어떤 꿈을 더 강조했다고 하면 제 고향으로 내려갔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친노 어떻게 보면 좌파 친노들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면서 마포을에 가서 좀 헌신을 했었었는데 그때 정말 정청래 공천 못 받게 하는데 제 나름대로 그 공헌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마포을은 계속 아직까지 그 민주당 쪽에 그 땅을 뺏겼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 또 지금 현재 마포 같은 경우에는 마포 갑은 우리 조정은 의원님이 또 되찾아왔고 마포 전체로 해서 마포 구청장이 박강수 구청장님으로서 지금 국민의힘이 구청장을 얻었습니다. 제가 박강수 구청장님 나오실 때 후원 회장도 했습니다. 참 어쨌든 마포도 요즘 마용성이라고 해서 아파트 값이 국민 평형이 15억씩 가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는 것이라서 앞으로 마포을 갑뿐만 아니고 마포 갑은 이제 공덕동 쪽 아파트 많은 쪽이고 마포을은 망원동 상암동 쪽인데 마포을 쪽에 있는 자유우파 열심히 뭉쳐가지고 정청래 좀 한번 쫓아내는 그날 정말 반드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청래 지금 법사위원장이요. 이게 지금 그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하면서 이거 입법 청문회 할 때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부 전 장관이나 장군들한테 밖에 나가서 10분간 서 있다 오세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지금 국회의원에 어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어떤 국민이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자체를 본인들이 너무나 크게 착각하고 있다. 이게 강성 지지자 일부를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해야지만은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국회는 이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요즘에요 초등학생들만 돼도 빨라서 뉴스를 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00인의 모습을 보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아이들이. 예.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좀 기본 자질이 된 분들이 국회의원 돼야 되는데 자질도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국회의원 오래 해먹고 있으니 이게 지금 민주당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인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법사위 회의 등을 통해서 지금 TV에서 이렇게 송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청래 같은 경우에 왜 그런 식의 아니 일국의 장관이고 또 현재 어떤 북한에서 있던 도발이 있으면은 병사들을 지휘해야 될 지휘관들 현직 지휘관들한테 그럼요. 그런 식으로 모욕을 준다? 저는 왜 정청래가 저렇게 했을까 했을 때에 조금 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은 정청래 이자가 이 마포에서 학원을 했습니다. 아마 학원을 하면서 학원 학생들에게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윽박 지르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얼마나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사람을 다루는 태도가 저런 식으로 지금 어른들한테 대한민국의 리더들한테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들은 민주당은 이화영이 한가 9년 6개월 선고가 되고 하니까 이화영이 불러서 뭐 회유했네 뭐네 하는데 회유하고 압박했네 하는데 만약에 당신들이 검찰 조사실에서 피의자나 참고인한테 그따위를 했다고 하면은 당신들은 그냥 구속이야. 와, 국회법에 보면 국회법 143조에 국회 증인 감정인으로 나온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국회법 바꿔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증인 감정인한테 모욕할 경우에 형사 처벌하는 법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열받네. 그리고 지금 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이게 이프로스라고 하는 그 검찰 내부 인트라넷에 글을 올렸어요.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이 이재명과 관련되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검사를 계속 탄핵하겠다. 실제 계속 그거를 진행 중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탄핵에 관한 권한남용이고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저는 강백신 부장검사 정말 기계가 있고 강골이라 생각합니다. 검찰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당한 것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앞에 것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정청래 건부터 네. 잠깐 얘기하면 정청래 페이스북이에요. 아까 그 최상병 특검법 관계된 거 입법 청문회 있죠. 이거 영상 올려놓고요. 네. 자기가 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만 뷰 가자 이런 걸 적어놨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쇼에 아주 능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받고 싶고 이걸 또 자랑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100만 뷰 가주십시오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법사위원장입니다. 네. 이게 민주당입니다. 이런 실체들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검사 탄핵으로 이제 좀 넘어가면요. 암만 해도 지금 이런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요. 이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구조 아닙니까? 이거. 지탱하는 구조가요. 이 지금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근간. 하나가 삼권 분립. 아하. 네, 또 하나가 대통령의 제2요구권입니다. 예. 이거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거부권 아닙니다. 제2요구권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사법부, 재판부도 지금 뭐 재판장도 탄핵하자, 그리고 재판장을 선출하자, 검사 탄핵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도저히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 이걸 조사하는 검찰 잡아놓고 우리 무죄로 만들어줄 검사 집어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 이거야말로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이고 검찰 탄압인 것이죠. 그렇죠. 네, 본인들이 감히 입에다가 검찰 탄압을 운운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검찰 독재를 운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요, 검찰을 이렇게까지 탄압하고 사법부를 이렇게까지 탄압했던 거는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 외에는 없었다 보는 거에 맞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디 중에 아이디가 재밌는 아이디가 있더라고요. 오아르고 싶다. 저는 처음에
뭐 굉장히 길어가지고 뭔가 했는데 한글로 했더니만 뭐뭐 하고 싶으다 이거를 이렇게 아이디를 해서 너무 재밌게 아이디 쓰셨는데 보수 단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말씀도 주셨고요. 우리 제우스님, 김민수 대변인 엄지척, 미카엘님 여당 국회의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라는 말씀 정말 정문일치입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화가 나서 이게 저도 이게 오늘은 시간이 없는 날인데 화가 나서 이 검사 탄핵 같은 게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요, 탄핵 제도라는 것도 이 어떨 때 탄핵 제도가 발동되는지 규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요. 그럼 이게 교통 위반죄라고 하면요, 빨간불 때 빨간불에 건너지 마시오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요, 빨간불에 안 건넌 사람을 잡아야죠. 그렇지. 빨간불에 건넌 사람을 잡아야죠. 맞아요. 근데 대기하고 있는 사람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의 제도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뭘 믿고요? 180 거대 야당을 지금 국민들의 민의로 포장한 채 우리들이 180석이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막 갖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온갖 제도를 다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민주당 이재명의 말이고 법인 세상이 되고요. 마녀 재판이 되는 것이고 인민 재판이 되는 겁니다. 다. 이재명 뜻대로 하겠다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는 게 지금 민주당의 행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요, 오늘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뭐 같냐면요, 이 왜 떼거지로 절벽으로 뛰어드는 쥐들이 있죠. 레밍. 네, 레밍. 그러면 레밍 현상이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 종족을 지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떼거지로 모여 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명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다 같이 뛰어들어요. 다 같이. 지금 이런 것과 같다, 민주당의 모습이. 이재명 당대표 한 명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의석 더 많이 가져보겠다고, 똘똘 뭉쳐서 무조건 이게 맞수하면서 이재명 쫓아가고 있는데, 이재명이 이젠 사법 리스크에 완전히 현실화되면서 절벽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 민주당의 18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뒷공무니만 쫓고 있다. 그렇죠. 결국에는 다 같이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 인간들은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는 대안이 많어. 그럼요. 우리는 힘을 내고 정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민주당 일당 독재 위험은 뭡니까? 하나가 없으면 대안이 없이 우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티는 인재축이, 인재풀이 넓습니다. 한쪽에서 어떤 뭐 일이 뭐 있어서도 안 되지만 뭐 지금까지 다 검증된 분들이니까 해서 서로 백가쟁명식 경쟁을 하면서 한 사람이 추대되고 거기에서 어떤 뭐 대선 후보로 갈 수 있고 또 이런 그 국민의 어떤 축제의 장을 통해서 계속 큰 분들이 또다시 계속 이렇게 자양분이 공급되는 그런 선순환적 구조를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가 훨씬 밝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그중에 또 한 분 우리 김민수 대변인도 있다는 말씀 제가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 댓글 이거 얘기하면 댓글 또 폭발돼 이거.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중간평가라는 게 약간 좀 그렇습니다만 지난 주말 시작돼 가지고 이제 초반 레이스 전체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의 흐름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어중이 떠중이가 만든 회사 여론조사의 꽃이라는 데서 만들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누가 당대표로 적합한가 했을 때에 양자 대결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만 한동훈, 나경원 했을 때는 한동훈이 71%, 나경원 12%. 그러면은 한동훈, 원희룡 어떤가 했더니만 한동훈 67%, 원희룡 20%. 요 정도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여의도와 또 각종 방송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들은 전체적인 여론의 어떤 동향, 김민수 대변인께서는 어떤 그 흐름을 좀 보고 계시는 건죠? 제가 말해야 되는 거죠. 아주 힘들겠지만 아주 힘든 이유는 제가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일단은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이게 지금 후보들이 출마를 한 이후의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 행보들이 적용되지 않은 기간이죠. 그렇죠. 일단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거는 제가 이건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지난 전당대회 때요, 이준석 전 대표랑 나경원 대표가 이게 결승에 붙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보면요. 우리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여론조사 부분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약 24%, 6% 정도 앞섰었습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었더니 나경원 대표가 4%를 이겼어요. 이게 오차가 30% 가까이 발생한 겁니다. 오차가 30% 가까이 발생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당원 투표를 예측할 때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그러면 당원으로 놓고 지금 여론조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일반 지지자와 우리 당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표본 자체가 아예 다른 표본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난 이 여론조사에서 오차가 무려 30% 발생했다는 거는 여론조사가 3% 밖에 오차만 발생해도 여론조사 정확치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죠. 30%나 발생했다는 것은 표본 자체가 다르다. 왜 표본이 다를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 당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일반 지지자분들보다 아무래도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그렇죠. 당 내부 사정을 잘 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후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 당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우리 당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당에 방해가 되는, 해악이 되는 행동들은 어떤 걸 해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를 알고 계세요, 당원들이. 그렇죠. 네, 그리고 뿌리가 깊다. 뿌리가 깊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당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어떠한 것이 우리 당과 보수의 더 이로운 결정인지를 일반 지지자보다는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당원 정말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돌리지 않는 이상 이 여론조사의 오차가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당원 여론조사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봐야지 좀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댓글에서 하필이면은 우리 어중이가 하는 여론조사를 왜 인용하냐 하는 그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뭐 이걸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해야 되나요? 하고. 근데 제가 했던 거는 다른 여론조사도 큰 차이가 없어서 하나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또 다른 여론조사를 그 사이에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오늘 3시간 전에 나온 건데요. 뉴스토마토가 최근에 27일이니까 오늘이죠. 공포된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누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가 했을 때에, 32.4%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14.9%가 나경원, 그리고 원희룡 9.8%, 윤상현 7.4%, 나경원 후보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 이제 조금 전에 그 정당 지지율을 봤는데요. 여기는 뉴스피미 미디어 리서치를 상대로 그를 이용해서 했는 정례조사가 봤을 때에 국민의힘 36%, 민주당 30.4%. 이게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가 얼마나 강한지, 이거는 5% 이상, 6% 이상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6% 이상 차이 나니까 이거는, 오차 범위 밖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지금 높은 이런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댓글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있을 정도로 일반 국민들도 생각보다 많이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헐뜯기보다는 정말 정책 경쟁, 인물 경쟁, 그리고 당정 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정책 경쟁,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번 8월 달이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8월 9월이면은 민주당은 그냥 총재 추대식 하고 뭐 거의 뭐 북한 그거 있잖아요. 이게 뭐 투표하면은 다 모여놓고 뭐 이렇게 딱 들잖아요, 하나. 찬반. 이게 북한이지. 아까 푸틴 푸틴 기준설. 기준설. 네. 푸틴 기준설. 네. 맞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올 하반기 거기다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여론으로서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여론을 이길 수 있는 숫자는 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게 제가 이 이야기도 꽤 했었는데요. 이게 후보들 간의 비방이 아니라요. 정책 선거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108석 지금 여소야대 국면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지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냐, 민주당과 싸워낼 것이냐,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만들어낼 것이냐, 정권을 재집권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비록 짧은 선거 기간이지만 과연 당대표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지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해야지 내가 그냥 이 사람 좋다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투표를 하면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갑니다. 진짜로 당을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일할 수 있는 이 국민의힘을 만들어야 국민의힘이 내부부터 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분열돼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분열되어서 안 되고 정책 선거, 깨끗한 선거로 당의 정말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월님, 오정자님, 윤호경님, DH님. 요즘 매일매일 제가 제 기억력의 한계인가요? 너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힘이 됩니다. 한님, 멸콩.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네 분 모두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끌고 갈 그럴 분들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이 또 중도 확장을 해서 수도권에서도 이 많은 의석을 탈환할 수 있고 종래에는 또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텐데 한 가지 이슈, 독자 핵 무장론. 나경원 후보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치고 나오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국방위원장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얘기하시고 또 원희룡 한동훈 후보도 각양각색 4인 4색의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은요, 이게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까? 안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까? 네. 이렇게 물으면요, 이게, 뭐가 좋은 것이지? 그럼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70% 이상, 70% 가까이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견해가 훨씬 높긴 합니다. 네. 사실이요, 핵이라는 것이 이 지구를 괴멸시킬 수 있는 무서운 무기예요. 이런 무기가 개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이미 개발되었고 세계에서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대국들 역시도요, 야, 이 무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국가들에서 이걸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핵 개발들을 못하게끔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핵 개발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근데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이 전시국가에서 미국과의 강한 동맹 관계를 통해서 이 안전을 보장받아 왔고요. 핵우산이라고 하죠. 그 윤석열 대통령 윤 정권 들어와서 정말로 너무너무 잘했던 것은 워싱턴 선언이나 그렇죠. 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선언 같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70여 년 역사 속에서요, 이렇게까지 한미 동맹이 강화됐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캠프 데이비드 선언 같은 경우는 단지 선언을 넘어서 조약의 성격까지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렇죠. 강화된 선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정말 이렇게 우방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해놨지만, 공사적 동맹 강화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제 세계적인 국면이 좀 바뀐 거예요. 북러 조약이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북러 조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한 국가가 침략당하면 지체 없이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사 동맹 수준으로요, 한미 방위 조약보다 격이 높은 지금 조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것보다 위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지금 무력 위협이 더 강화된 상태이다. 그럼 우리들의 이때까지 전략도 당연히 바뀌어야죠. 그럼 미국에서조차도요, 한국에 지금 핵무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핵무장론을 지금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던 많은 분들이 핵무장론을 꺼내셨었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번에 나경원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지금 핵무장론을 꺼내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노력 속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많은 정책적 고민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 안에 결론적인 해답은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나는 결국 이 부분이 민주당 패널 같은 경우에는 웬 뜬금없이 핵무장 얘기냐라고 하는데 오정장님 말씀하신 거에 지금 진실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문제를 넘어서 한미 동맹 이런 문제고 다가오는 11월 달에 미국 대선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경원 그 후보님이 이 부분을 짚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확장 억제, 그러니까 뭐 extended deterrence라고 하죠. 핵 우산으로 이제 커버간다고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은 야, 우리 안보가 먼저야. 우리 그 돈으로 니들이 해라고 하면서 이게 미군 철수 그리고 대신에 너네 핵무장해 이런 식의 지금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국민들의 여론을 모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시간이 이제 짧아서 제가 길게 얘기는 못하지만 제가 이제 그 GOP 부대 전방에 장교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군사 지식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요 자체 핵무장을 할 때 이게 드골 대통령인데요. 1959년부터 69년까지 프랑스의 대통령을 지냈던 드골 대통령. 이 사람은 또 특이하게도 국방부 장관까지도 지냈었습니다. 프랑스 당시 자체 핵무장을 할 때 드골의 논리가 뭐였냐면요. 미국으로부터 우리는 핵 우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만약에 러시아에서 프랑스에 핵을 쏘면서 미국에도 핵을 동시에 쏜다면 미국이 우리한테 핵우산을 펼쳐줄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라는 논리로 프랑스가 케네디한테 던진 의문이죠. 네. 이 논리로 프랑스가 핵무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요.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과의 동맹이 강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위한 지원 정말로 강하게 만든 것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너무나 훌륭하게 이 외교들을 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를 위협하는 이 강도가 북러 조약에 의해서 너무나도 강화되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핵우산 당연히 믿음직한 우방국가 미국에서 해주고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북한 사실 핵 보유국 아닙니까? 이 자체 핵 보유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국민들과 영토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핵무장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체 핵무장이 있고 조건부 핵무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나경원 대표가 했던 것들 뭐 페이스북에 나온 거예요. 두 번째 걸 보면요. 평화를 위한 핵무장인데 우리나라의 핵의 존재가 필요 없는 시기, 그러니까 북한에서 핵이 없어진다면 언제든지 철수하겠다. 이런 게 조건부 핵무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인들, 그러니까 보수의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로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봐라. 단지 정치적인 레토릭이 아니라 진짜 진지한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국민들의 안위를 위한 것인지 해답을 찾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요일. 언제나 뭐 국내 정치면 정치, 외교안보면 외교안보 다양한 식견을 가지고 또 멸콩TV 시청자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주시는 목요일의 뚫어뻥. 그리고 제가 이게 오늘 좀 시간이 짧아서 마지막에 얘기를 많이 못했지만요. 대한민국의 핵 있잖아요. 이게 핵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북아 핵 도미노 같은 것들도 일반 국민들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이라든지 또 이걸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경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핵 이야기를 하면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다음에 한번 또 이제 멸콩TV에서 이 핵 주제로 그래서, 한번 간다면. 좋습니다. 네. 그런 핵심 이슈를 가지고 네. 우리, 김민수 대변인과 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런 핵심 이슈를 가지고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것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하시고 사실 제가 그 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조찬 포럼에서 나경원 우리 후보님 만나서 우리 멸콩TV 한번 출연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겠다고 하시는데 한번 모시고 우리 저희 멸콩TV 한번 출연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서 좀
다시 한번 좀 섭외 좀 해주시죠. 아유, 영광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만 넘기면 내일은 무슨 요일?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면은 이제 주말에 또, 좀 휴식이 있는데 오늘 한번 힘내셔가지고 우리 멸콩TV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스마트하다. 예, 항상 저희의 모토입니다. 오늘 좀 더 스마트해지신 느낌 드십니까? 김민수 대변인과 함께 한다고 하면은 언제나 여러분은 훨씬 더 스마트해집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김 대변인 감사하고 오늘도 즐겁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